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나쁜 인간들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혹시 부전자전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인데 저의 전 남편도 전 시부랑 똑같았거든요. 살다 살다 그런 이상한 부분까지 닮은 부자간이 있을 줄 몰랐지만 있긴 하더군요. 하긴 부모 자식 간이니 닮지 않은 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전 남편에 비할 바가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란 저는 언제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것도 있죠.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결혼식 직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혼주석에는 외삼촌 부부가 앉게 되셨죠.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은 특수한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피부 미용실 사장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일하면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착해 보였고 연애 중에는 제게 아주 잘했어요. 그게 다 계산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어쨌든 결혼하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갔어요. 제가 일하던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은 저와 시어머니 둘만 일하는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동네 지인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죠. 단골들이 많고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수다도 떠는 곳이 저희 피부 미용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날, 저와 시어머니의 눈을 의심할 일이 이 작은 가게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미용 시술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더니 제가 아는 얼굴 하나가 있었고요. 어머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 여편네 어디 갔냐? 예? 누구긴, 여기 사장, 빨리 나오라고 그래!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부가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여자의 표정이 너무도 당당하고 몸싸움을 걸 것 같은 표정이라 순간 저도 당황했을 정도거든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지금은 미용 시술 중이시라 나오시는 건 좀 그렇고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시면. 20분?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여자한테 20분이나 할애를 한단 말이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 여자는 급기야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저를 밀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한 마음도 잠시 살짝 화가 났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긴 해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라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들 작정인지 다짜고짜 단골이 있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니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20분만 기다리세요. 야,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 그래, 그년보다 너부터 작사를 내주지. 그 여자는 단정히 틀어묶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육탄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지만은 않았죠. 그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려 하길래 저는 그 여자 셔츠의 단추를 다 뜯어버렸어요. 옷이 뜯기니 당황한 여자가 제 손을 놓더군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우스꽝스러운 꼴로 시모와 손님이 들어가 있는 방문 앞을 지켰는데 밖이 영 소란스러우니 시모가 결국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부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신 미쳤어? 돌았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도 며느리가 있는 곳에 상간녀 데려와서 나 바람피는 시아버지요.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야? 그제야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시부의 상간녀, 그것이 저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왔어? 그렇게 헤어져 달라는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뭐가 문젠데? 왜 안 헤어지는 건데?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이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너네가 인간이야? 너네가 사람이 맞기는 하냐고. 정신 나간 것들. 불륜에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시아버지가 돼서는 며느리 직장에 와서 잘하는 짓이다. 어? 며느리가 너를 뭐로 보겠어? 여태껏 숨겼는데 고세를 못 참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이나 해줘. 아들은 이미 다 커서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미성년자도 아니고. 말 길게 섞지 마요. 경고하는데 당장 이혼 안 해주면 나 당신 미용실 매일 찾아와서 행패 부릴 거야. 각오하라고. 그렇게 한바탕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머리가 다 뜯긴 저와 정신과 마음이 너덜해진 시모.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이 모든 일을 지켜봐야 했던 손님만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산을 하며 그러시더군요. 저 여자 옆 동네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사장인데 성격 대단하다고 소문났어. 그런 여자 상대로 세댁도 대단하네. 시부의 상간녀는 옆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모양이었고 3년 전부터 시부와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 사이 관계는 이미 금이 와장창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결국 모든 걸 들켜버리고 이혼까지 종용당한 시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더군요. 저라도 일하던 곳까지 와서 이런 행패 부리면 화났을 거예요. 이혼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사장과 직원 관계를 떠나 그동안 저희 고부가 쌓아온 정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이며 도움 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였고 제 어머니 노릇해 주신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불똥은 아주 이상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시부모의 이혼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사이에다가 얽힌 게 많을수록 이혼 소송은 길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주 극초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적금했던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잔고를 확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돈 2천만 원이 아주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매달 적금하던 돈, 그 돈 다 없어졌어. 그거 우리 아버지 잠깐 빌려드렸어. 뭐? 아버님이 어디에 필요하신 건데? 그게, 잘 들어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신혼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지?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맞아. 사실 이번에 아버지가 연락 오셨거든. 어머니랑 이혼 소송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그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대. 그게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상간녀 쪽에서 우리 엄마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연락 와서 돈을 좀 대신 내달라고. 뭐? 미쳤어? 그걸 우리가 왜 내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랬잖아. 자, 진정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거래를 제시했지. 내가 그 돈을 드릴 테니 이 신혼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뭐? 너 지금 그걸 잘했다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기야, 2천만 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걸 놓쳐? 아, 내 명의라서 그런 거야? 당신 지분도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럼 내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너 바보지? 왜 생각을 못해? 두 분 오래 사셨어. 그만큼 재산 분할할 것도 많은데다가 계산 방법도 어렵고. 시어머니가 여태껏 맞벌이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했으면 시아버지가 가져갈 재산보다 어머님이 가져갈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잖아.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이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당신은 어떡할 건데? 그때 되면 당신이 그 상간녀 위자료 내준 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그때 돼서 그 돈 어떻게 받을래?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으이그,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돈으로 지불 가능하면 모를까. 현금 융통 안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될 수도 있지. 그제야 남편은 똥 됐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게 묻더군요. 그럼 어떡하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당신이 아버님한테 물어봐. 도대체 언제 줬는데? 일주일 전쯤. 벌써 어머님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남편은 똥 마려운 개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혹시 제가 빌려드린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혹시 다시 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와이프랑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써버린 것 같아서요. 그거 중요하게 쓸 곳이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야, 줬던 걸 왜 다시 뺏어?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돈 주는 대신에 아파트 명의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너 전화 잘했다. 너 돈 더 남은 거 좀 있냐? 예? 아니, 우리 이쁜이 위자료 말고 내가 내야 할 위자료도 생길 것 같다고 우리 쪽 변호사가 그러잖아. 내가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인데 그걸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주긴 해야 한대. 그걸 네가 내줘야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돈에 아파트면 진짜 너만 이득이지.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시부 목소리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고 저는 열이 받았어요. 저는 남편 전화를 획 뺏어서 말했죠.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남편이 저 몰래 그 돈 쓴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세요. 저희 그 돈 쉽게 모은 거 아니고 써야 할 것도 있어요. 시끄럽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디 남편이 한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려고. 너도 네 시모처럼 되면 큰일 나. 여자는 자고로 남자에게 나긋나긋한 게 맛이다. 그렇게 남편 잡고 살면 너희 시모꼴 나는 거야. 알겠냐? 시부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낭패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을 때 그 상간녀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던 손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분께 연락해 정말 죄송한데 그 상간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분이 흔쾌히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시부의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로 제 남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30분 지났을까? 남동생이 터벅터벅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가 원하는 복장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 조폭들 문신한 것처럼 보이는 팔토시를 꼭 착용하고 최대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오라고 부탁했거든요. 동생은 원래도 덩치가 크고 키가 180이 넘는 거구인데 얼굴까지 좀 험악하게 생겨서 잘만 꾸미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그런 동생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부 상간녀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그래도 이내 미소를 띠고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표정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피부 미용실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서 돈 2천만 원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저희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인데 돌려주셔야겠어요. 아버님한테 돌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가서 돌려받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행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 돈을 왜 아가씨가 와서 찾아가? 내 애인이 준 돈인데 돈에 꼬리표라도 달렸니?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간 거면 꼬리표 달린 거랑 똑같죠. 어쨌든 저는 돈 주실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던지 말던지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와 남동생은 테이블 자리 하나 떡하니 잡고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만 왔다면 당연히 내쫓겼을 텐데 험악한 남자 하나와 같이 오니 내쫓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우리가 앉은 곳은 입구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안쪽을 기웃거릴 때마다 동생이 눈 마주치며 띠꺼운 표정 짓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시부가 왔더군요.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긴요. 떼인 돈 받으러 왔죠. 저희 돈 저희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 아버님은 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그 아파트로 거래하자고 꼬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어머님한테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거래하신 거죠? 어차피 자기 거 아닌 거 알면서 아들한테 사기쳐서 돈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맞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치료비라도 뜯어내 드릴까요? 제가 머리를 들이밀며 때리라는 식으로 말하자 시부가 도리어 당황해하며 주저하더군요. 너 설마 우리 마누라가 시키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는 제 돈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세요. 제가 알아서 받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게 사장님 소문이 아주 잘 나겠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시부와 상간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네 장사에다가 단골 장사인 건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였으면 모를까 가해자 입장이면 장사하는 상황에 좋은 결과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긴 했죠. 시부 상간녀는 저희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도 반납을 했죠. 뭐 죽고 못 사는 절절한 사랑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여자도 결국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굴더니 상간녀 꼬리표를 떼어내보려 당분간 장사도 휴업하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결국 시부는 상간녀도 잃고 어머님도 잃고 재산도 반 잃었어요. 시부 사정 같은 건 솔직히 상관없었어요. 저와 남편 돈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받고 돌아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2번 다시 아버님 말에 속지 말고 그 누구의 말에도 속지 마.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나한테 최소한 이야기를 하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혹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건 당신 자신이라고.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은 결국 사과를 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은 결과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시부 명의의 우리 신혼집은 시어머니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재산 분할로 시어머니가 얻은 것은 그 아파트였고 그나마 시어머니가 일하는 가게는 뺏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부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만 가졌죠. 그것에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은 건 시어머니가 더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잃은 건 건강이었죠. 시부와 상간녀 그리고 직장까지 진격한 그 2 사람의 행패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데다가 위장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몸에 변화가 생기긴 하더군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소화가 안 되어 찾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시부 집에서 나오면서 살 곳도 마땅찮아서 그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결국 그 뒤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일을 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피부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없어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다른 직원을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가게를 맡긴 날에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러 병원을 자주 찾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운명과도 같았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일찍 일을 마감하고 직원에게 다음 시간에 있을 예약 손님 인수인계 중이었어요. 그런데 쾅 하고 누가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 새로 온 손님인가 싶어 웃는 낯으로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효준 씨 와이프가 둘 중에 누구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남편의 이름에 저는 표정이 급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며 말했죠. 제가 이효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갑자기 왜 여기 와서 남의 남편 이름을 들먹여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한 소리 쏘아 붙였어요. 아, 당신이 그 사람 와이프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랑 빨리 좀 헤어져 주면 안 될까? 그 사람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매번 당신이랑 이혼이 무산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데자부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1년 전, 딱 1년 전이었어요. 시부의 상간녀가 이 가게에 와서 제 머리를 뜯고 시모에게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물었던 일이. 저는 굉장히 깊은 빡침과 분노에 저 자신을 가라앉히려 최대한 애썼어요. 그런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그 여자가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왜? 체념이라도 했어? 내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 그 사람이 바쁘니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오늘 내로 그 사람이랑 헤어진다고 말하고 빨리 절차 밟아. 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걸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남자가 낼 건데 뭘.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해라 마라 결정하고 난리야. 부부는 그 사람이랑 내가 부부야. 법적으로 엮여있는 부부. 아무것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 같은 년이 입만 살아서는 나불대고 난리야. 말이면 뭘 못해? 근데 어쩌냐? 나는 남편한테 이혼의 이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혼도 너 혼자만의 착각 아냐? 뭐? 너 말 다 했어? 그 사람이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한테 매일같이 이야기했어. 너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다는 내 말 못 알아들어? 막말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이혼을 왜 해야 해?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 같은 년 말 듣고 이혼까지 해? 돌았니? 그 이야기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남편 데려오던지. 결국 씩씩거리던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니 30분도 안 되어 남편이 헐레벌떡 저희 가게로 뛰어왔어요. 넌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다녔길래 저런 년한테 붙들려서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어? 나한테 불만이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여자가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난리치는데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게 여보. 아, 미정아,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미쳤어? 나더러 지금 꼬리 말고 도망치라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러려면 이 여자랑 이혼해야 한다며.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 오빠, 여기서 결정해. 이 여자야, 나야? 나 선택할 거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이혼 안 할 거면 나 오빠랑 못 사겨. 가만 보니 이 여자 하는 짓이 남편을 휘두르고 있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웃겼어요. 여보, 이혼하자 우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 없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당신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솔직히 당신한테 유감은 없어. 그냥 당신보다 이 여자가 더 좋을 뿐이야. 당신이랑 이 여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이 여자가 더 좋아. 뭔 미친 소리야? 유감이 없어? 유감 많잖아. 이런 데서 이혼 이야기 꺼낼 정도면 유감 많은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어머니 수발 드는데 너는 그런 어머니랑 마누라 놔두고 바람 피울 생각이 잘도 들었네. 그래 좋아. 이혼해주지. 못해줄 건 또 뭐야? 이혼 소송하자. 누구한테 더 이득인지 불행인지 한번 까보자고. 결국 저도 이 상황에 열받아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화가 났어요. 아무리 부전자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길로 시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사람 상간녀가 저희 가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막 요구하고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 놀라움과 분노로 뒤덮여 버렸더군요. 뭐라고? 진짜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왔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상간녀가 혼자 와서 저한테 이혼하라고 시켰는데 남편 부르랬더니 남편이 와서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유감은 없는데 그 상간녀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미친 것들이, 이 새끼는 지혜미가 상간녀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 뻔히 알고도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픈 엄마 평문안 한 번 안 오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너 혹시 그 상간녀 나한테 좀 데려와 줄 수 있니?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제게 매일같이 이혼하라며 문자를 보내는 상간녀에게 이번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와 함께 당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지금 그쪽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전해주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병원으로 느긋하게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예요? 바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어머님, 저 효준 씨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내가 위암에 걸려서 입원 중이에요. 그 수발은 지금 며느리가 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가씨가 내 수발 들어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효준 씨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긴 한데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병간호 같은 건 전문 병원에 맡기면 된다고 하던데. 이 여자는 이런 데서 점수 따고 있었네요. 그래 봐야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은 다 아들한테 갈 건데 참 답답한 짓 하고 계시네. 그쪽에 아부 떨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몰랐어요?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도 나빠. 이래서 남편이 바람이나 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은 저에 대한 모독으로 이 면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나가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런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너를 버리겠다는 거니? 아, 그래, 이혼해라. 너 저딴 놈하고 살아봐야 하등 좋은 게 없어. 제 아빠만은 닮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저런 걸 왜 닮아? 저와 시모는 그날 하루 종일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저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업무상 자주 연락하는 여직원의 회사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저는 그 여직원의 자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뱃속에 힘을 실어서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야? 우리 남편이 같은 회사 년이랑 바람피는 거 내가 다 조사했어. 왜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워? 7살이나 어리면서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유부남을 건드려. 너 일부러 화장도 떡칠하고 향수 냄새 풀풀 풍겨서 우리 남편한테 꼬리쳤지? 그리고는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겠다. 나도 알아. 너 우리 남편이랑 사내 연애 하는 거. 내가 당장 너희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어머, 그럼 그쪽은 이효준 씨랑 바람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만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상간녀랑 대면하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슬쩍 남편 이름과 상간녀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흘렸어요. 상대방이 그 이름을 제대로 들었던 건지 잠시 가만히 있더군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회사 전화로 하시면 좀 곤란하실 텐데. 둘이 같은 회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앞뒤 재지도 않고 사내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해버렸네요. 여자가 전화를 받으니 그 여자인 줄 알고. 그렇잖아도 여자가 별로 없는 회사라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결국에는 남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 기대에 부응해서 여기저기 소식을 부지런히 알려주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그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유독 친밀하게 지냈던 상간녀의 이름이 자연스레 거론되며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회사가 사내연애가 금지인데 사내연애를 한 데다가 불륜관계로 이어졌으니 회사에서 거의 해고 형식으로 잘라버렸더라고요. 상간녀는 제 전화 한 통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는 거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저희 가게로 와서 다시 행패를 부렸어요. 야, 너 도대체 회사에 무슨 짓 한 거야? 왜 전화를 해서 나랑 그 사람 퇴사까지 하게 만드냐고.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것 맞잖아. 소문이 왜 났는데? 나는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것도 착각해서. 그런데도 퍼진 건 내 탓이 아니지. 내가 퍼뜨려달랬어. 사람 착각해서 욕한 거 사과했고 할 도리 다 했어.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린 것도 아닌데 네가 뭘 어쩔 건데? 근데 너 잘 생각해라. 나는 여기서 너 그냥 가만히 놔둘 생각 없거든? 방금 나한테 캔들 던졌지? 이거 협박죄로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손님 있는 시간에 와서 소란 피운 거? 업무 방해죄로 또 소송 걸 거야. 그리고 업무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할 거야. 또 여러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욕보인 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있거든? 여기서 뻘짓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거 다 받을 준비나 해. 제 말에 상간녀가 이를 꽉 깨물더니 그 뒤로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간녀를 보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그 소송을 진행했어요. 말만으로 끝내면 사람은 반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설치한 CCTV 영상도 같이 첨부했어요. 어차피 가게 로비만 찍는 거고 미리 커다랗게 CCTV가 있다고 스티커도 붙여놔서 사생활보호법 그런 거 하나도 관련 없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상간녀는 거기서 퇴사하고 나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났던 탓에 동종 업계로는 취직이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경력 다 버리고 콜센터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고 들었으니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말 같지도 않는 말로 일반인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 결국은 다른 이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니 참으로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던 상간녀와 달리 남편 놈은
퇴직금으로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착실히 다른 곳에 취직을 했더군요. 그렇지만 급하게 취직하느라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곳이었어요. 남편 놈이 왜 이렇게 쿨하게 구는지 저는 상간녀를 통해 대충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집, 그리고 시부 앞으로 되어 있는 시댁 아파트가 남편의 보험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암치료 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시부도 연세가 많아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게 이혼 판결이 떨어진 건 5개월이 지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뿌려놓은 씨앗을 고스란히 거둘 때였죠. 남편과 제가 이혼 확정된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헐값에 어머님의 피부 미용실을 제게 물려줬어요. 어차피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잖니? 네가 사장이 돼서 잘 이끌어준다면 내 마음이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도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어? 그거야말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헐값에 파시면. 헐값이라니, 너 내 간병까지 해주지 않니? 늙은이 수발도 들고 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이건 헐값이 아니지.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황에 그 가게를 물려받았고 대신 시어머니의 이름도 직원으로 넣어드렸어요. 언제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게를 물려준 며칠 뒤 전 남편과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마저 팔아버렸어요. 전 남편에게 말도 없이 팔았는지 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직도 시모 곁을 지키고 있는 게 이상해 보였는지 전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내 직원 내가 돌보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직원? 아, 맞다, 어머니. 어째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주신 거예요? 내 가게를 내 직원한테 물려준 건데 뭐가 이상하니? 아니, 이 사람 이제 저랑 헤어졌다고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관련이 없어? 너보다는 훨씬 나하고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1년이다. 장장 1년 동안 너 나 입원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췄어. 네가 인간 새끼면 적어도 1년에 4번은 찾았어야지. 설날, 추석, 내 생일, 어버이날. 그런 아들놈이 1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내 가게 내가 어디다 팔든 네가 신경 쓰지 마.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는요? 아파트도 왜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놀래? 그 집이 네 집이야? 나는 언제까지고 너한테 맡기겠다는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언제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야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보던가. 전화도 한 통 없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찾아와서 질질 짜는 소리를 해? 그래서 그 돈은 어쩌셨는데요? 설마 다 쓰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려주실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없다 이놈아. 물려줄 돈? 내가 언제 죽는다든? 아니면 너 내가 죽기를 원해서 이러는 거냐? 죽어줘. 죽어도 다 네 거 아니야. 벌써 주인한테로 다 갔다. 어머니, 왜 이렇게 못되게 구시는데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1년 못 찾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요? 바빠서. 바빠?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너 그딴 정신 나간 상간녀 만나느라 나한테 안 온 거잖아. 네 상간녀는 내가 안중에도 없더라. 나는 그년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해.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했어도 네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잖니? 난 그년 싫어. 어른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노려보는 꼴이 꼭 너희 아버지 상간녀랑 판박이더라. 가족도 아닌데 똑 닮은 거 보면 상간녀들은 상간녀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지? 그리고 너 그년한테 뭐라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수발까지 들어주는 착한 며느리를 버리고 너한테 재산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 자식아. 네 아버지랑 똑같은 짓 해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놈, 내 자식 아니야. 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을 거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재산만 믿고 있던 전 남편 놈에게 떨어진 시모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거였나 봐요. 참 웃기죠. 자기가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판 그 아파트 대금 중에 5천만 원은 이미 제 수중에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1년간 수발 들어준 대가로 제게 넣어준 거였죠. 그것도 안 받으려고 거절했는데 결국은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남편이랑 똑같은 짓 하고 나를 돈으로만 생각한 아들놈에게 한 푼도 남겨주기 싫다고요. 그렇다고 기부를 하는 건 아까우니 저한테 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모 명의의 모든 걸 눈뜨고 저에게 빼앗기게 된 전 남편은 저를 원망하듯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이미 시모와 저 사이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포기하고 나갔고 저는 나중에야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톡 쏘아붙이더군요. 당신 이거 노리고 우리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어? 노리긴 뭘 노려.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중인데. 이거 원래 네가 했어야 할 일이야.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 병간호하는 거. 어디서 인간 탈 쓰고 다니는 짐승 주제에 나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 여태껏 다 팽개치고 열심히 딴 년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잘 노며 더러운 짓 했던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제발, 당신은 다 가져갔잖아. 내가 위자료까지 깔끔하게 줬잖아.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져가는 거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나한테 오던데?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최소한 어머님 트라우마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상간녀가 가게로 쳐들어온 경험이 한 번이면 몰라도 본인 병간호하는 며느리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나 같아도 진절머리가 나서 상간녀 절대 인정 못하지. 그 일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 이미 두 사람 사이는 끝이 나셨는데 아직까지? 시아버지랑 똑같은 가해자 입장이니 당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지? 봐, 당한 사람은 끝까지 못 잊는 법이야. 어머님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한테 잘 이야기해줘. 내가 준 선물 받고 열심히 나한테 돌려주라고. 그게 무슨... 궁금해하는 전 남편 놈 남겨두고 돌아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지가 생각하던 계획을 하나하나 부셔놓으니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전까지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 얹혀진 듯 갑갑하더니 내게 저리 절절 매는 전 남편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상간녀에게 한 말이 궁금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그저께와 정반대로 울상이 돼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그 여자한테 무슨 소송을 그렇게 걸었어? 벌써 소식 들었어? 벌금이며 위자료 엄청 나왔지? 잘 됐네. 나도 혼자 살려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위자료 두둑히 챙기게 돼서 다행이고. 그 소송이 뭔지 알고 싶어? 내가 일하는 가게 와서 폐악질 부리고 손님들 앞에서 나 모욕하고 내게 물건까지 던진 위자료와 벌금이지. 그러게, 상간녀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 왜, 그 여자가 전화와서 자기는 상황이 안 되니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디? 그래서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소송 왜 그렇게 많이 걸었냐고 항의라도 하라던? 해봐. 이미 법적인 판결 끝났고 그 여자는 나한테 돈 줘야 할 것만 남았어. 뭐 나는 당신이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둘이서 잘 상의해서 주던가. 근데 안 주면 나 끝까지 용서 안 해. 그거 내 정신적 위자료고 내 인생 망쳐먹은 너희들이 져야 할 책임이거든. 누가 내든 안 주면 압류며 뭐며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해서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악에 받쳐서 따박따박 받아치는 제 말에 남편 놈이 제게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혀가며 양손을 모으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그 이상한 여자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졌는데 나한테 도리어 돈 대신 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 게다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그 여자랑 나 두 번 다시 엮지 마.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당신 위자료 갚았고 재산도 이제 한 푼도 없어. 집도 이미 팔리는 바람에 월세 살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 여자 돈 내달라고 하지 마. 왜? 사랑한다며. 그럼 계속 쭉 사귀식을 했어? 나는 그 여자 대신 돈 내줄 사람 있으면 더 좋은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여보. 누가 여보야? 나 네 여보 아니야. 우리 이제 남남인 거 몰라? 알았어. 그 여자한테 당해보니까 당신 소중함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인생 구원해주는 게 당신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 여자가 가는 곳곳마다 사고만 쳐서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당신은 다르잖아. 저는 재수없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살며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주며 썩은 미소를 날려줬습니다. 헛소리는 상간녀한테 가서 하시고요. 나는 그럴 생각 1도 없으니 이만 내 앞에서 꺼져. 결국 전 남편은 철벽 같은 제 모습에 상심하고 돌아서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항상 나쁜 놈들은 잃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상간녀 위자료로 우리 돈 뺏겼을 때도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돈 잃고 집도 잃고 나중에 후회만 했을 놈이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제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인지. 어쨌든 이렇게 저는 전 남편과 손절하고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그 집 나온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것도 없어요. 하던 일도 똑같고 직장도 같으며 환경은 예전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죠. 시어머니의 암 치료가 잘 돼서 요즘은 제 피부 미용실에서 같이 지내며 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열심히 병간호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일 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상간녀에게 결국 시댁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돈 받고 시아버지를 뻥 차버렸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버릇 남 못 주고 시부는 다른 여자를 열심히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본능에 그렇게 충실하게 사실 수 있다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쨌든 그쪽과는 이제 전혀 연이 없어 만나지도 않고 우리 손님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어요. 아참, 상간녀한테 한 번만 더 까불면 매운 소속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그 화살은 전부 전 남편에게 돌아가 열심히 저 대신 그 원망 다 듣고 있다는 것도 잘 들었고요. 그러게 한 번의 선택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어야죠. 둘 다 서로에게 열심히 고통 주고 있으니 저는 이제 관심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이제 끝이 났네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출근을 하며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그런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이혼을 뽑곤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혼이 가장 잘한 일이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제가 선배이고 남편이 후배였어요.
남편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였고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였죠. 그렇게 저흰 한마음 한뜻으로 눈만 마주쳤다 하면 싸워댔고 싸우다 정든다더니 죽어라 싸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싸움이 재미있기도 한 것 같고 어쩌다 웃는 남편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불꽃 튀기게 싸우던 저희는 불꽃 튀기게 사랑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전 짧은 연애를 하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던 해에 좋은 기회가 생겨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회사도 달라지고 나니 부딪히는 일도 줄고 더욱 사이가 좋아졌죠. 연인이 되기 전 피가 터지게 싸웠던 터라 연인이 되고 난 후에나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 저희 사이에도 가족이 끼이니 크게 싸울 일이 생기더군요. 남편과 전 둘 다 장남 장녀였는데 저희 두 사람 다 동생이 2명씩 있었고 싸움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두 동생은 모두 밥벌이는 하고 있었고 특히 남동생은 사업을 꽤 크게 해 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의 동생들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시댁에 빨대를 꽂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남편과 전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와 우김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의 반대에도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우긴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동생들과 시댁에 돈을 보태주려고 그랬던 것이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 관리를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알면 온갖 잔소리와 간섭을 할 것이 분명했기에 제가 무어라 입을 떼기 전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죠. 우연한 기회에 모든 사실을 한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 특유의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우리 집에 쓰겠다는데 상관하지 마. 아, 진짜 내가 당신 이럴까봐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던 거라고. 당신이 알면 분명 이렇게 노발대발할 게 뻔해서. 할 말이 없더군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살살 달래도 모자랄 판국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화를 내고 드니깐요. 남편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일에 대해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또 꺼내봤자 큰 싸움이 될 것이 뻔했고 남편이 도와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던 것이었죠. 저흰 그렇게 한 차례 부부싸움을 무사히 잘 넘겼고 그 후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지 않으니 남편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제가 침묵함으로써 남편이 저에게 화를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자존심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온 행동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으니 저는 그걸로 되었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해오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 그저 간단한 식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지끈해오는 것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하소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몸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정신이 힘든 그런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이었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모의 하소연은 고작 1~2시간에 끝나는 그런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미치기 직전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하는 그런 하소연이에요. 제가 시댁에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친정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잠자고 화장실 가는 순간만 빼고 옆에부터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 정말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시모는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외치더군요. 아가,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이 외침과 함께 시작된 시모의 수다는 다른 날과는 달리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장남, 즉 저의 남편의 자랑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것 봐라. 너무 고급스럽지 않니? 내가 며칠 뒤에 동창회에 가는데 마땅히 들 가방이 없지 뭐니. 그래서 우리 장남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좀 했더니 글쎄 우리 장남이 아까 이걸 나한테 주는 거 있지? 혹시 네가 골라준 거니? 그럴 리가요. 전 남편이 이 가방을 샀는지도 몰랐는걸요. 라는 말을 마음속에 삼킨 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보단 그의 안목이 더 높잖아요. 혼자 백화점 가서 샀나 봐요. 어머,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 안목은 이 고급스러운 자태 좀 봐라. 모르긴 몰라도 이거 들고 동창회 가면 그 여편네들 뒤로 나 자빠질 게다. 아우, 생각만 해도 통쾌해.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좋다 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장남이 사준 건데 집안 가보로 물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얘. 그렇습니다. 시댁에 돈으로 도움을 주던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미리 받은 상여금과 그간 모아뒀던 비상금까지 털어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시모 품에 안겨주었더군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동창회에 들고 나갈 가방 하나 없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따금씩 나오는 한숨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명절 당일은 지나가고 있었고 친정으로 돌아가기 전 준비했던 봉투를 시부, 시모 두 분께 드리고 난 후 친정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람 마음이 뭔지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참 웃기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웃긴데 그때의 제 마음은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선물은커녕 봉투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듯 아무것도 내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은 넙죽 받고 엄마가 챙겨준 한우까지 거부 없이 한 번에 챙기는 그 꼴이 어찌나 얄밉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여보, 왜 올해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줘? 저의 물음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우리 엄마 가방 산다고 돈 다 써서 준비를 못해서 그랬지. 그리고 각자 돈 관리하는 것엔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는 것도 포함된 거 몰랐어? 참도 잘 짓거린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돈 관리는 했어도 이때껏 시댁엔 제가 친정엔 본인이 봉투를 드리고 온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뻔뻔하게 이제 와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는 남편놈을 보며 한 대 날려버리고 싶을 충동감이 저를 휘감고 있었지만 정말로 때릴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참고 또 참고 겨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 그래? 난 몰랐네. 그게 그런 뜻인지는. 이때껏 당신 집엔 내가, 우리 집엔 당신이 봉투라도 드리고 와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올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뭐야? 당신 생각이 그런 거면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봉투 줄 때 말려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봉투는 우리 부모님께 드렸을 텐데 말이야. 난 당신이 좋아서 드리는 건 줄 알았지. 그리고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아, 하여튼 앞으로는 각자 집에 각자 알아서 하자. 그 편이 깔끔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나야 당신 집에 신경 끄고 우리 집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면 더 간편하고 좋지.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저흰 합의를 보았고 그 후 남편과 전 서로 아닌 척하지만 서먹해지는 관계를 느끼고 있었죠. 서서히 남편과 제가 멀어지는 와중 전 남동생의 가게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렸고 그곳에서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의 가게에 일하고 있는 도련님과 시누이의 모습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두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사실은 매형이 전화가 왔었어. 우리 가게에 사람 구하는 걸 봤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자기 동생들이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에 알겠다고 했지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 두 사람을 여기에다 취업을 시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쩌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형이 전화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나라고 뭐 뾰족한 수 있었겠어? 동생은 한숨을 쉬었고 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평소 행실이야 물어봤자 입 아픈 행동이었고 전 하나마나한 질문 대신 남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매형이니 누나니 신경 쓰지 말고 시킬 건 정확하게 다 시켜. 그리고 일 못하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해고해. 아유, 알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3번까지 말로 경고하는데 그 뒤로도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 퇴사 처리한다고 못 박아놨으니까. 남동생은 저에게 마지막까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런 동생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의 혈압을 있는 대로 올려놓은 남편놈은 뭐가 좋은지 휴대전화를 보며 하하호호 한바구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분노가 끌어올랐고 남편에게 따지듯이 묻게 되었죠. 여보, 어떻게 시윤이한테 그런 부탁까지 할 수가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 가게 시윤이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밤낮 없이 고생하며 키운 가게라는 거. 그런 가게 어떻게 아가씨하고 도련님 취업 자리를 부탁하냐고. 아니, 마침 가게에 사람 구한다는 공고를 봐서 부탁 좀 했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야박하게 구냐고. 야박하다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남동생이 하는 가게는 자동차에 관련된 가게였는데 관련 지식이 없다면 그곳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일이었죠. 그런데 자동차라면 개뿔 쥐뿔도 모르는 시누이와 도련님이 그곳에 취업을 했다는데 제가 화가 나지 않게 생겼나요? 그것도 동생이 어떻게 일군 가게이며 사업인 줄 뻔히 아는 저로서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걸 말이라고 해? 그쪽으로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부탁을 하냐고. 100번 좋게 생각해서 청소나 전산 업무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2명이나 필요한 일이냐 이 말이야. 부탁을 하려거든 둘 중에 한 명만 부탁할 것이지 왜 둘 다 거기 밀어 넣어놨냐고. 당신 말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동생들이 당신 동생 돈이나 축내고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받아간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스스로가 찔렸는지 비비 꼬며 말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마음이 없었던 터라 참지 않고 할 말을 모두 쏟아내어 버렸어요. 난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말할 의도도 없었는데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적어도 당신 동생들한테 일 똑바로 하고 월급 받아갈 생각하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다 했겠냐? 아직 100분의 1도 못했거든?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한마디는 할게. 기왕 시작한 일 성실히 열심히 하라고 좀 전해줄래? 방금 가게 갔다 왔는데 난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걸레 들고 돌아다니길래 일을 그따위로 하며 월급 받아가면 안 되지. 알겠어? 내 동생이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너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말보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너무 심한 거야. 이 심한 상황은 당신이랑 당신 동생들이 만들었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패 끼치지 말고 잘하지 않아도 되니 제발 열심히만 해달라고 전해줘. 이건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 비꼬는 말도 아니고 당신 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왕 시작한 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배우면 좋을 테니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의 대화는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고 그러는 사이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전 매년 하는 대로 식당 예약을 했고 그 와중에 남편은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며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식사를 하라는 연락만 남긴 채 소식이 없더군요. 그리하여 전 준비해둔 선물을 챙겨 혼자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고 남편이 말한 대로 먼저 밥을 먹으며 기약 없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주문한 접시들은 하나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싶던 남편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저희가 있는 룸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삭이듯 남편에게 물었고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앞에 놓인 수저 세트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만 있는 남편 때문에 생신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식사가 끝이 나고 뒤이어 나온 차를 입으로 밀어넣는 것인지 코로 밀어넣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때 남동생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왜 형,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남동생의 물음에 이때껏 무건수행을 하던 남편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동생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 몰라서 물어? 처남이 내 동생들 잘났다며? 어떻게 처남이 내 동생을 그리 모질게 내칠 수가 있어?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그래요. 남편에게 생긴 급한 일은 도련님과 시누이의 일이었고 그 일이라는 건 제 동생이 두 사람을 해고한 것이었어요. 저 역시 전혀 몰랐던 일이기에 동생을 바라보았고 남편의 역성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형, 일단 진정하고 이것부터 보고 화를 내도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 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과 저에게 내밀었고 그곳엔 도련님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포스기에서 돈을 야금야금 꺼내가는 모습이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 몇 번이나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돈을 꺼내가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의 말이 끝나고 남편의 얼굴을 살피니 화가 엄청 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무어라 입댈 상황이 아니란 걸 잘 아는 남편은 말하는 대신 얼굴을 붉히곤 가만히 있더라고요. 동생들을 대신해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는 남편의 몰상식한 행동에 동생 역시 기분이 상했는지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부모님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만이 남게 되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의 생신날.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제 기분도 썩 좋진 않더군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우려했던 시누이와 도련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도 크게 한몫했고요. 화가 꽤 난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남편놈이 감히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동생이 내 동생들한테 얼마나 짜게 굴었으면 저딴 짓까지 했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인지 처음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네 동생이 내 동생들한테 월급을 얼마나 작게 줬으면 저딴 짓까지 했겠냐고.
애들이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으면 저런 짓을 다 해? 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고 한참을 웃던 저는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부셔주었어요. 야, 네 동생들 다른 직원들 월급보다 훨씬 많이 챙겨줬어. 아, 월급이 아니구나. 주급으로 받아가셨단다. 생활이 힘드셔서. 그렇게 자기들 편의까지 다 봐주면서 데리고 있었더니 그딴 짓거리나 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것도 몇 번씩이나?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딱 한 번 그랬다고 해도 뜨악스러운데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와중에도 당신은 당신 동생들만 생각하지?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무는 것도 잠시 여전히 화를 내며 동생들이 가져간 돈을 그까지 푼돈이라고 하며 돌려줄 테니 얼만지 알아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전 알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 역시 제 뒤를 따랐어요. 식당을 나오며 전 하던 대로 계산을 했고 남편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의 동생 해고시키고 월급 주던 돈도 남아 돌 텐데 계산이나 하고 가지 왜 그냥 갔대? 전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도 뒤이어 집으로 들어왔고 전 그런 남편놈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 제 앞에 기어코 서서 저를 똑바로 보고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동생들도 그까지 사업하게 해줄 거야. 그럴 능력 되면 시켜. 얼마든지 시키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정확히 절반 들어간 건 기억하지? 기억하지. 그건 왜? 당신 설마 아니지? 왜 아니겠어? 나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내 동생들 앞길 열어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나하고 은행 같이 가. 공동 명의라서 같이 가야 할 거야.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래, 좋아. 당신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해. 대신 이 집에 손대는 그 순간 나하고 이혼도 하게 될 거야. 이혼해도 괜찮으면 대출 받던가. 이혼? 해. 하면 되지. 난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 받아서 동생들 사업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요구는 오기에 가까웠고 전 절대 그렇게는 못 해준다는 말을 남기고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주고받을 뿐 대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움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야속하게도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아내가 되기로 했죠.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자던 남편의 말을요. 전 매년 시부모님들의 생신이 되면 어김없이 평이 좋다고 소문이 난 식당을 예약해 모셨었고 저의 그런 대접을 꽤 좋아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고 예약뿐만 아니라 매년 준비했던 봉투와 선물조차도 준비하지 않았죠.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다급한 시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올해는 어디서 하니? 연락이 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전화해 봤어. 아, 그게 그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 안목 잘 아시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좋은 장소로 구하느라 연락이 늦어지나 본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근사한 곳에서 저녁 대접하려나 보죠. 어머, 그러니?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건 그렇고 이번에 우리 개모임 하는 친구들이랑 이번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경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대놓고 경비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의 의중이야 뻔했고 전 속이 시꺼먼 시모에게
저녁에 보자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오늘 어디서 보기로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매년 당신이 예약했었잖아. 올해는 어디 예약했는데? 나 예약 안 했는데? 당신이 앞으로는 각자 집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저의 말에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따지고 들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매년 당신이 했으면 올해도 당연히 당신이 했었어야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말한 사람도 당신이고 우리 엄마 생일날 버젓이 빈손으로 와서 뚱한 얼굴로 내내 자리만 지키다가 결국 그 자리를 망쳐버린 것도 당신이었어. 그래서 정말 식당 예약 안 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해? 내가 장모님 생신 자리 망쳤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고. 망친 건 알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은 그따위로 행동해놓고 나한텐 어머님 식당 예약까지 바란다고? 뻔뻔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난 복수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준 것뿐이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앞으로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나보고 챙기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이럴 시간에 네 엄마 모실 식당이나 알아봐. 저의 말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한참 뒤 남편에게선 약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리는 문자가 왔고 전 그 장소를 향했어요. 평소 제가 모시던 고급 식당과는 달리 남편이 급히 예약한 곳은 룸식 중식당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진 않더군요. 거기에다 매년 떡 케이크까지 주문해서 가지고 갔던 제가 빈손으로 등장하니 명색의 생일 모임은 케이크도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자식이 3명이나 되는데 왜 케이크 하나 준비한 인간이 없는 것인지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남편도 이런 상황이 민망했는지 분위기를 띄우려 부단히 애써보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기만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생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주문을 하고 나면 바로 생일 선물과 함께 봉투를 내밀곤 했었거든요. 이번엔 식당 예약도 못해 중식당에 앉아있고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고 시모품에 안겨 있어야 할 선물과 봉투도 없으니 시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국 죽상을 하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혹시 선물 준비 못해서 그런 거라면 매년 주던 봉투라도 줘도 되니 얼른 다오. 기다리다 못 빠지겠어. 이렇게요. 전 무언가를 대단히 바라고 있는 시모에게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선물이랑 봉투요? 아범한테 못 받으셨어요? 그것도 올해부턴 아범이 챙긴다고 해서 제가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마친 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붓다 못해 썩어지고 있더군요. 통쾌하지만은 않더군요. 고작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챙기지 않았을 뿐인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 말이에요. 분명 저의 잘못은 하나도 없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밥만 열심히 먹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한번 쏘아보고선 젓가락을 거칠게 내려놓더군요. 너희 놀고만 있지 말고 하고 싶은 사업 구상해서 가지고 와봐.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그러게, 갑자기 무슨 사업? 형이 투자해 줄 거야? 그래, 내가 대출 받아서 투자해 줄 테니까 기가 막히는 아이템으로 잘 구상해서 와. 남편의 말에 시동생들은 얼싸안고 기뻐했고 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진심이야? 마지막이었던 저의 물음은 남편에게 닿지 않았고 시동생들과 시모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남편을 찬양하고 있더군요. 우리 장남, 우리 아들,
역시 통 큰 거 좀 봐라. 동생들 걱정하는 건 우리 장남밖에 없구나. 오빠, 정말이지. 나중에 가서 딴 말하기 없기다. 오빠 최고야, 정말. 형, 정말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나도 취업 말고 사업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맘을 딱 알았지? 정말 형 고마워. 그렇게 되돌이표 같은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을 부르며 남편의 옷가지를 잡아 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뿌리치는 손길과 저를 향한 멸시의 눈빛뿐이었어요. 그때서야 전 확신했죠. 미루고 미루던 참고 또 참아왔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니 비로소 머리가 가벼워지더군요. 이렇게 후련한 걸 왜 지금에서야 결심하게 된 것인지. 이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이때껏 참고 또 참았던 제가 미련하고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을 이 와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결심한 것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전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고이 간직해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 몇백 번이고 남편의 얼굴에 던졌지만 현실에선 차마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그리고 짧고 간단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저의 갑작스럽지만 당연한 이혼 선포에 남편 대신 시모가 되물어 오더라고요.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이혼하려고요, 저희. 이 사람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동생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싶고 전 그런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동생들 사업 자금 대주는 날엔 이혼하는 날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저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얘, 무슨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한다고 이 난리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무슨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렴. 얘들이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혼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이혼 사유들이 차고 넘치니까 이혼은 꼭 하려고 해요. 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랬기에 말투 또한 단호했어요.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의 눈빛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더군요. 너 진짜 오늘 같은 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이런 날 꼭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망쳐야겠냐고. 그깟 이혼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일단 그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어. 남편의 말을 들은 전 더욱 조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 생일이 중요한 인간이 불과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 생일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 부모 생일은 그렇게나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 생일은 중요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 생일날 그렇게 깽판을 쳤던 거야? 그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기억 안 나? 누구보다 기억이 생생했던 전 시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죠? 아가씨랑 도련님, 제 동생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둔 거.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가 맞겠네요.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 일하게 해줬더니 글쎄 돈을 야금야금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부는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라?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내가 너힐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도둑질이야 도둑질이. 그것도 사돈 총각 가게에서. 제정신 박힌 것들이 할 짓이야 그게? 그런 짓을 하다 들켰으면 손이 발이 되게 빌지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남의 탓을 해. 너희 당장 사돈 총각한테 가서 빌어. 아빠,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빌면 뭐해? 그래요 아버지.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다고요. 그 밑에서 일한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 어린 놈한테 가서 빌라뇨.
전 절대 못해요. 생각만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요.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너희보다 어린 사돈 밑에서 좋다고 일할 땐 언제고 뭐?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한 인간들이 도둑질은 왜 해? 너희 사돈 총각한테 가서 빌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말한 시부는 자리를 떠버리고 시모는 욕설과 함께 저를 탓하며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넌 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 몰상식한 짓거리들을 한 건 어머님 자식들이고 전 그 몰상식한 어머님 자식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있었던 일 그대로 아버님께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어디서 감히 내 자식 탓을 하는 게야? 넌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니? 니까지 것 때문에 그 화목하던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어요. 아줌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게 왜 내 잘못인가요? 엄연히 그건 남의 가게에서 돈이나 훔치던 저 두 인간이랑 자기 가정은 깨지든 말든 자기 동생들한테 돈 퍼붓겠다고 한 저 사람 때문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에는 제 잘못은 없어요, 아줌마.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줌마라고 했니? 그럼 뭘 해도 제 탓으로 돌리는 그쪽한테 계속 예의라도 차려주길 바랬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의 발언에 시모의 분노는 극에 달한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런 시모의 세 자식은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이혼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더는 들어줄 이유가 없던 전 시모에게 한마디 던져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줌마, 제발 부탁인데요. 자식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고 내 탓을 하려거든 하세요. 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고 집이 정리될 때까진 집에선 제가 지내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제가 꼴도 보기 싫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 후론 뻔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에겐 번갈아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이 문자로 왔고 문자로 만족하지 못한 시모에게선 전화까지 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왜? 아줌마는 전화도 하면 안 되니? 할 말 있어 전화까지 했으면 말씀하세요. 괜한 시비 걸지 마시고요.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말하는 꼰세하고는 니년 때문에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 남의 집 풍비박산을 내놓으니까 후련하니? 제 가정도 덕분에 풍비박산이 나서요. 속이 후련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바쁜데 할 말 더 있으세요? 이 나쁜 년. 시모는 끝까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었고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의 통화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녹음이 되고 있었고 욕설 문자들과 함께 이혼 시 증거로 쓰기로 했죠. 이후 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생의 가게에 시동생들이 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더는 참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저의 말을 들은 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변호사분과 함께 카페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카페로 들이닥쳐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너 네 동생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동생들을 경찰에 넘겨? 네가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내 동생들이 깜빵 가게 생겼다고. 당장 네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 동생들 빼내라고 말해. 당장. 내가 왜? 그러게. 누가 남의 가게 가서 난동을 피우라고 했어? 얼마나 개판을 만들어놨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했겠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 동생들한테나 가서 따져.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니까 말이야.
자업자득 같은 소리 하네. 니년이 네 동생 시켜서 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아, 긴 말 말고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내 동생들 빼내라고. 얼른. 욕은 기본이고 삿대질을 멈추지 않고 해대며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기세로 쏘아붙이라고요. 이 모든 장면을 저의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숨도 쉬지 않고 보고 있었고 유심히 보고만 있던 변호사는 이윽고 저에게 물어오더군요. 와,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하겠는데요. 혹시 녹음은 하셨나요? 아니요, 미처 그 생각까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 CCTV 어떻게 해서든 구해볼 테니 이혼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상담은 오늘까지 하고 법원에서 보도록 합시다. 미소까지 보인 변호사가 떠난 후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된 남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독한 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직도 모르겠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건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내 가족들이 어쨌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다 정말. 여기까지 쫓아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걸 보니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은데 그럴 시간에 이혼할 준비나 해.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저의 뺨을 때려버렸고 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시모와 시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시모만 왔었더라면 절대 합의란 없었을 텐데. 며느라기야,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이렇게 내가 용서를 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하단다. 고작 내 사과로 네 마음이 풀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마음 넓게 쓰고 내 못난 자식들 좀 구해주렴. 응? 평소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부가 이토록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오는데 안 된다 싫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들도 합의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 후 저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 시댁 식구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집은 판 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가졌고요. 그렇게 1년 저는 저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후 싸웠던 기억이 더 많았던 터라 이혼에 대한 후회보단 왜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행색이 눈뜨고 볼 수도 없을 만큼 형편없는 전 남편이요.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그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어디라도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까? 이러면서 저를 잡아 끄는데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아 그 손을 획 뿌리쳐버렸어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짧게 하고 얼른 꺼져. 마주하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저의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싶더니 말릴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살려주라.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렇게 시작한 전 남편의 하소연은 그야말로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집을 판 돈으로 동생들에게 투자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미리 당겨받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인데 그 게을러 빠진 것들이 노력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자신감 넘치는 동생들의 사업은 손대는 것마다 망해 나갔고 전 시댁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가게를 열었지만 그 역시도 망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뻔했던 결과라 솔직히 통쾌하다는 기분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인간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찾아왔어? 네 엄마도 그렇게 날 붙잡고 하소연만 해대더니
정말 두 사람 소름 끼치게 똑같다, 똑같아. 저의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이내 개똥 같은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많이 깨달았어. 내가 진작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나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걸로만 들리더라고. 그래서 더 못나게 행동했어. 미안해. 진심이야.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전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구역질나게 싫었어요. 왜 이제 와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한테 사과하려고 찾아온 거야? 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의 의중을 눈치챈 남편이 저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 없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우리 집이랑 인연도 끊을 수 있어. 당신만 내 곁에 다시 와준다면 그까짓 가족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너 드디어 미쳤니? 네가 가족까지 버린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여보, 제발. 당신 나 사랑했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와 사랑을 운운하는 전 남편이라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어줍잖은 말로 돌려보내봤자 또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에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저는 단호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착각은 혼자 집에서나 해. 애먼 사람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고.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면 그땐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회사 생활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알겠어? 저의 으름장이 통했는지 전 남편은 몸을 세우며 저에게 욕을 뱉어내더군요. 나쁜 년, 내가 어떻게 너같이 독종 같은 년이랑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던 전 남편은 욕과 함께 사라졌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신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을 텐데 회사 잘리는 것은 두려웠나 봅니다. 그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전 앞서 말했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당시 신혼 초반을 빼곤 워낙 각자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혼자인 생활이 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 빌어먹을 전 남편이 가끔씩은 생각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인 지금의 삶과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특히 명절이 되면 더 좋은 거 있죠? 저희 집은 친척이 없어 명절이 되면 조금 외로운 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틈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긴 연휴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연휴가 길지 않을 땐 국내의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없이 좋은 날들을 지내고 있어요. 이로써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